자, 우리 교재 297페이지부터 오늘 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원 등록 4명을 했거든요. 사원 등록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요. 사원 등록 시험에 나옵니다. 네, 사원 등록. 부양가족 등록이 나온다는 거죠. 부양가족 등록.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급여자료 입력하는 문제가 나와요. 급여자료 입력 문제. 그래서 이제 급여자료 입력은 먼저 수당 등록을 잘 해야 됩니다. 수당 등록.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수당이라는 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의 1월부터 11월까지 급여대장이 이 직원 우리 4명이 사원 등록했는데 이 4명의 급여대장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수당을 보시면은 기본급, 직책수당, 연장근로수당, 차량보조금, 식대, 육아수당 이렇게 수당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기본급 빼고 수당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수당이네요. 이 수당 등록을 할 때 과세, 비과세를 우리가 판단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제사항 중에 세금이라든가 사대보험료는 알아서 자동 계산되는데 상조회비라는 건 우리가 추가로 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당과 공제 등록을 먼저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급여대장이 하나 따로 있는 건데 이거는 12월 달 급여는 상여금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2월 급여는 양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아래다가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당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네모박스 안에 있는 이 설명을 우리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1월부터 12월에 급여는 다음과 같다. 다음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급여자료 입력을 수행하시오. 1번 급여 내역 중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급여는 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프로그램에서 자동 계산되는 금액을 반영하도록 한다. 자, 여기 보니까 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하라 라고 그랬는데 뭐를 말하냐면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급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수당 중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수당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적용하면 되고요. 차량보조금 비과세 적용하면 됩니다. 식대도 비과세 적용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연장근로수당, 차량보조금, 그 다음에 밑에 육아수당도 있네요. 육아수당도 비과세를 적용해 주면 돼요. 자, 우리가 이 차량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여비교통비를 별도로 지급받았느냐 또는 자기 차로 업무를 보았느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데 아까 위에 설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급여는 요건이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해라 그랬으니까 차량보조금이 요건이 충족된다 이렇게 보시고 비과세로 그냥 하면 됩니다. 식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대도 우리가 중식을 제공하면서 식대 보조금을 준다 그러면 과세예요. 그런데 그런 설명이 여기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모두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봐라. 그러니까 중식을 제공하지 않고 식대를 지원해 준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육아수당은 별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냥 비과세입니다. 물론 다 한도가 있죠.
차량 보조금은 20만원, 식대도 월 20만원, 육아수당은 월 10만원. 이렇게 한도는 자동으로 체크가 될 겁니다. 연장근로수당도 생산직 직원에게만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 적용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사원 등록을 할 때 생산직 여부를 등록했기 때문에 알아서 생산직에만 비과세를 적용할 거예요. 연장근로도 알아서 체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당 등록할 때 비과세 등록해야 될 게 연장근로, 차량보조, 식대, 육아수당 요 4개를 비과세로 등록해야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2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여금은 12월에만 지급된 것으로 한다. 네. 그 다음에 3번 8월 25일 중도 퇴사한 성동일의 중도 정산은 기등록되어 있는 자료에 의한 기본공제 이외의 특별공제는 없는 것으로 한다. 네, 이제 8월 25일 날 성동일 씨가 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정산을 할 거예요. 정산을 하는데 특별공제 내용이 자료가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인적사항 공제 이것만 해가지고 연말정산을 대신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퇴직정산.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을 보면은 수당 등록 시 차량 보조금은 실비 변상 성격이므로 월정 급여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자, 차량 보조금은 월정액이 아니도록 체크를 잘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요거 우리가 수당 등록할 때 월정액 아니라고 체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8월 급여 시 성동일의 퇴사 연월일은 8월 25일로 입력한다. 네, 요것도 이제 8월달 급여 입력할 때 챙기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급여 자료 입력을 하기 위해서 먼저 수당 등록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 인사급여 메뉴에 우선 사원 등록 4명 다 돼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어제 우리가 등록을 김현철, 성동일, 노현주, 이진섭, 부양가족까지 다 등록을 했거든요. 자, 한 다음에 인사급여에 가가지고 여기 급여자료 입력 일로 가세요. 급여자료 입력. 네, 변경 안내에서 예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 가시면은 여기 상단에 수당 및 공제 등록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 한번 클릭해 볼까요? 네, 수당 및 공제 등록 클릭해 볼까요? 복원됐어요? 아니, 그거 뭐를? 백업 데이터 설치한다고요? 아니, 이거를 잠깐 기다립시다. 자, 그래서 수당 및 공제 등록에 들어와 보니까 수당 등록 탭이 있고 공제 등록 탭이 있고 이러죠. 그래서 수당 등록 탭에서는 수당을 등록하고 공제 등록 탭에 가서는 공제를 등록을 하면 됩니다. 자, 수당 등록 탭에 보니까 1번과 2번에는 기본급하고 상여가 이미 등록되어 있어요. 이건 그대로 두시고 그 밑에다가 직책 수당부터 차례대로 입력하겠습니다. 수당명에다가
직책수당. 자, 여러분 직책수당이라든가 무슨 직급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요, 비과세 명목이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이건 무조건 과세예요. 그래서 거기 1번이 과세잖아요. 1번 클릭해 주시고, 소득의 유형은 수당은 급여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급여라고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정액이라는 것은 매월 일정한 수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시면 돼요, 월정액에.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셔서 연장근로수당이 있네요. 그 다음 여기다 연장근로수당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연장근로수당. 자, 연장근로수당은 여러분 앞으로 그 수당 등록할 때 항상 비과세로 등록하면 맞아요. 네. 여러분이 사무직은 과세이고 생산직이 비과세잖아요. 그리고 생산직도 어떤 그 조건에 맞아야 비과세거든요. 그러나 등록할 때는 무조건 비과세예요. 네, 비과세. 비과세를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이러한 그 팝업이 하나 나오는데, 비과세 코드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렵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장근로잖아요. 연장근로. 그러니까 1번이에요. 예, 메뉴에 그 비과세 그 감면 항목이 연장근로라고 하는 항목이 1번에 있죠. 예, 그래서 그거 선택하고 밑에서 확인 누르면 옆에 여기 코드가 들어갑니다. 001하고. 자, 우리가 이 연장근로라는 것은 연장근로 10시간 하면 10시간 한 대로, 1시간 하면 1시간 한 대로 그 급여가 지급되는 거이기 때문에 월정액이라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월정액이 아닌 걸로 표시되는 게 맞죠. 자, 또 밑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거기 급여 대장을 보면은 이제 차량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입력하세요. 차량 보조금 엔터. 자, 아까 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모두 요건이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차량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이 충족하면 비과세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건이 충족됐다 그랬으니까 비과세 선택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코드는 뭐냐? 이 차량 운전 보조금을 주는 게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가운전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3번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코드가 H03이에요. 자, 밑에 확인 눌러주면 이 자리에 H03 하고 들어가면서 월정액이다 하고 동그라미가 됩니다. 원래 차량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월정액입니다. 실비 변상적으로 주지만 실비가 실제로 어떻게 들었는지를 다 조사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얼마 주고 퉁치는 거예요. 네, 만약에 20만 원이다 그러면 실제로 비용이 25만 원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냥 20만 원 받는 거고, 또 실제로 비용이 18만 원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냥 20만 원 받는 거죠. 그게 월정액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아까 월정급여에 포함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월정액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월정을 부로 바꾸는 거예요. 부, 월정액이 아니다. 부 하면은 동그라미가 지워지죠. 네, 이렇게. 이 월정액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생산직의 경우에 월정급여가 210만 원이 넘으면 연장근로수당의 비과세를 혜택을 못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정액이냐 아니냐가 그런 판단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해줘야 돼요. 월정액이 아니다 그러면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수당이 식대가 있어요. 자, 여기다 이제 차량 보조금 밑에다 식대하고 엔터 입력하신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과세 적용되는 급여는 모두 요건이 되는 걸로 봐라 그랬으니까 식대도 비과세 해당되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비과세 클릭하세요. 자, 비과세 코드는 뭐냐 하면 2번에 있죠. 식대 P01이라는 코드입니다. 네, P01 선택하시고 그 코드를 적용하시면 돼요.
P01 월정액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수당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유가수당이라고 그대로 입력하시고요. 유가수당. 자, 과세 구분이 유가수당도 비과세 급여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과세 선택합니다. 자, 코드를 찾아보시면은 7번에 유가수당이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코드는 Q01이라는 코드예요. 확인해 주시면 여기에 입력이 되죠. 그리고 유가수당도 매월 일정한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월정액. 자, 그러면 수당 등록은 끝났고요. 공제 등록 하나 해야 되겠네요. 자, 공제 등록 탭을 클릭합니다. 농특세 밑에 빈 줄에다가 상조회비라는 공제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상조회비. 자, 상조회비의 소득 유형, 공제 소득 유형 부분이 대출이냐, 건강보험료 정산이냐, 기부금이냐 뭐 등등등등 있는데요. 상조회비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무구분이라는 거 선택하면 돼요. 0번 무구분. 변경하겠느냐라고 하면 확인해 주면 됩니다. 상조회비는 급여에서 공제할 거니까 1여 해 주시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공제 등록을 하실 때는요, 급여에서 공제할 거다 그러면 급여에다 동그라미 해주시고, 상여에서 공제할 거다 그러면 상여에서도 공제사항이 있다 그러면 상여에도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 확인 누르면 수당 공제 등록 창이 닫히게 됩니다. 급여자료 입력할 때 수당 등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과세, 비과세 판단해서 등록하는 거.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우리가 일괄적으로 비과세 적용 급여가 모두 요건이 충족한다 이렇게 모두 인정을 해서 쉽게 했습니다만은 실제 시험에서는 차량 보조금하고 식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추가적인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걸 판단해 가지고 이거는 이번에는 과세 아니면 이번에는 비과세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연습할 때 여러분이 아시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급여를 입력할 거예요. 그래서 1월부터 쭉 7월 중간에 이제 입사한 사람도 있죠. 중간에 입사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4월인가 6월에 입사했는데, 하여튼 복사해가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월부터 입력하겠습니다. 귀속 연월은 1월 해주시고요. 구분은 1월에는 상여가 없으니까 구분은 1번 급여를 선택하시고요. 지급일에다가는 2023. 자, 우리 회사는 매월 25일이 급여 지급일이라고 급여대장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급일은 2023 01 25 이렇게 써주세요. 자, 귀속월과 지급일을 입력하게 되면은 1월 달에 해당되는 사원들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먼저 김현철 사원부터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이 지급 내역을 입력해 주게 되겠습니다. 자, 김현철 급여대장 보시고 기본급 450만원 엔터 하시고 직책수당 50만원 엔터 하시고, 그 다음에 상조회비는 공제 항목이니까 이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상조회비가 여기에 있죠. 거기다가 2만원 공제금 입력하시고, 나머지 공제는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이라든가 장기요양보험료라든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죠. 이렇게 해서 김현철 씨 1월 급여를 입력했어요. 밑에 보시면 이 사람은 500만 원이 급여에
모두 과세가 적용이 돼 가지고요. 세금이 이렇게 과세가 되었습니다. 공제사항 62만 4천 원을 빼면은 차인 지급액은 4,375,920이 차인 지급액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급여 내용을 볼 때는 여기서 보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세 사람을 다 입력하면은 세 사람 거의 종합적인 것은 이쪽 화면에서 보게 됩니다. 자, 다음은 성동일 선택하시고 입력해 볼까요? 성동일 이름 선택하셨으면 오른쪽에 있는 기본급 330만 원 엔터, 직책수당 30만 원 엔터, 차량보조금 30만 원 엔터, 식대는 20만 원 엔터, 상조회비 만원 오른쪽에 입력합니다. 상조회비 만원. 자, 성동일씨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성동일씨의 과세급여는 370, 비과세급여가 40, 그래서 총급여는 4,100입니다. 410만원입니다. 자, 비과세 40만원이 어떻게 해서 40만원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니까 이거 비과세하고, 차량보조금에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그래서 이 두 개에서 40만원인 겁니다. 자,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보는 거고요. 두 사람을 종합해서 보는 것은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 사람 종합한 거에 기본급은 780, 직책수당은 80, 차량보조금은 10, 과세로 10, 차량보조금이 비과세로 20. 식대는 비과세가 20, 이렇게 된다. 그래서 차량보조금이 과세와 비과세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이쪽에서 두 사람 거 총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 총계의 과세급여는 870, 비과세급여가 40, 지급액의 개는 910만 원. 또 국민연금부터 공제 내역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노현주 씨 선택하시고 입력합시다. 노현주 씨의 기본급 270만 원. 직책수당 20만 원. 연장근로 20만 원. 차량보조금 20만 원. 식대 20만 원. 육아수당 10만 원. 상조회비 만원. 자, 노현주씨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과세급여가 310만원, 비과세가 50만원 해서 지급액의 개는 360만원이고요. 공제액이 31만 8,790원. 그래서 차인 지급액은 328만 1,210원이 나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같아야 되겠죠? 자, 어떻게 해서 비과세, 노현주 씨의 비과세 급여는 50만 원이 산출되었는지 볼까요? 육아수당 10만 원하고, 식대 20만 원하고, 차량보조 20만 원하고, 이렇게 해서 50인 거죠. 연장근로는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입니다. 노현주 씨는 사무직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월달 급여를 우리가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2월 급여도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2월 급여는 이제 복사하면서 지나가면 되는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귀속 연월일을 2월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2월. 그리고 구분을 1번 급여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팝업창이 이렇게 나오네요. 전월 데이터를 복사하시겠습니까? 전월에 입력된 소득세 등을 재계산되지 않고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재계산에 해당되는 경우는 재계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복사 후 재계산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네, 복사 후 재계산. 네. 재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전체 사원을 재계산 한번 해보죠. 전체 사원 체크해주고 확인해주면 네, 전체 사원 재계산은 전체 사원을 재계산합니다. 확인해주시면 돼요. 네. 네, 2월 급여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3월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귀속연월 3월로 해주시고요. 구분을 1급여 한 다음에 복사 후 재계산 확인 이렇게 해주세요. 4월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4월 선택하시고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해 주십시오. 자, 5월도 그렇게 하십시오. 5월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 자, 6월 가보겠습니다. 6월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 자, 근데 이제 6월에는 복사 세 사람은 복사한 거 그대로 쓰면 되는데 네 번째 사원이 입사했단 말이에요. 이진섭이라는 사원이 6월에 입사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급여가 지금 비어 있을 겁니다. 네, 김현철, 성동일, 노현주는 1월부터 6월까지 같은 내용이니까 그대로 가져오면 맞는 거고요. 이진섭을 새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이진섭 선택하시고 자, 기본급 190만 원, 연장근로 30만 원, 차량 보조 없고 식대 20만 원, 육아 수당 없고요. 예. 그리고 상조회비가 10,000원 되겠습니다. 자, 이진섭 씨는 생산직 사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월정급여를 보게 되면은 식대 20만 원이 월정이었고 기본급이 월정액입니다. 요 두 개를 더하면은 210만 원입니다. 21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죠. 이 연장근로가 210만 원까지 월정급여액 210만 원까지가 비과세 적용돼요. 그래서 지금 그 이진섭의 비과세 급여가 50만 원이 적용됐는데 어떻게 해서 50만 원이 적용되었느냐 하면은 이 연장근로수당 30만 원하고 식대 20만 원 요 두 개가 50만 원이 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식대를 5만 원만 더 지급하게 되면은 월정 급여액이 210만 원을 초과하게 되거든요. 한번 식대를 25만 원으로 한번 고쳐 봅시다. 식대를 25만 원으로 고치고 나니까 밑에 비과세 급여가 20만 원으로 줄어들었죠. 예. 왜냐면 연장근로가 비과세가 과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대도 월 20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20만 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여부는 월정 급여를 우리가 이제 급여 자료에 입력하면 이 프로그램이 월정 급여 210만 원 이내인지를 체크해서 알아서 판단을 해주기 때문에 항상 생산직 근로자는 우리가 저 연장근로수당은 우리가 무조건 수당 등록할 때는 비과세로 등록만 하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자, 식대를 20만 원으로 고치겠습니다. 20만 원으로 고쳐 놓으면 이제 결과가 똑같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여기에는 이 네 사람 것이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네 사람의 지금 6월 달 급여의 합계는 1240이고 직책수당은 어떻게 되고 여기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다음은 7월로 가겠습니다. 자, 귀속연원을 7월로 선택하시고 1번 급여한 다음에 복사 후 재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고요. 확인. 자, 8월로 가가지고 8월 급여를 입력할 때는 성동일시를 퇴사 처리할 거예요. 자, 일단 8월로 일단 복사를 해놔 볼까요? 8월로 가시겠습니다.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 자, 성동일시의 퇴사 날짜를 가서 입력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입력을 하면 돼요. 자, 사원 등록이라는 메뉴 있죠? 사원 등록. 자, 두 번째 사원 성동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20번 퇴사 날짜 입력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2023년 아까 위에 있는 그 네모 박스에서 8월 25일로 입력하라 그랬거든요. 급여 날짜로. 그래서 0825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퇴사 날짜를 입력하게 되면요, 다음 연도로 2월이 안 되도록 부로 바뀌고, 아까 이거 퇴사 날짜를 입력하지 않은 사원은 여기가 여로 되어 있습니다. 20번은 이건 자동으로 여나 부는 퇴사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입력이 되니까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퇴사 날짜를 입력하시고 나서 급여자료 입력 창으로 오셔서 8월 거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볼까요? 8월 거 제 거 없어졌네. 예. 자, 8월로 들어오니까 성동일시에 여기 이름이 말이죠. 파란색으로 바뀌고 그 옆에 중도퇴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성동일시 급여를 선택하시고 여기 이 국민연금 여기서부터 엔터를 한번 쳐보십시오. 엔터를 이렇게 쭉 쳐서 내려보세요. 재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성동일시 거를 재계산을 한번 해보죠. 성동일 체크하신 다음에 위에서 재계산 그리고 확인 한번 해볼까요? 또 한번 확인. 중도퇴사자 정산이 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성동일시 체크하시고 저 위에 있는 이 단추를 직접 누르겠습니다. 중도퇴사자 정산. 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성동일시 1월부터 8월 급여의 총액, 총급여 2,960만 원이고 근로소득세 공제가 969만 원이고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은 1,991만 원이고 인적공제가 본인 150, 그 다음에 배우자가 없었나봐요. 성동일씨가. 그래서 부양가족이 2명에 300만 원. 한부모가 그럼 부양가족 배우자 없었으면 한부모 아니었을까요? 아, 부양가족은 있었나요? 성동일씨가? 아니, 배우자가 있었나요? 그런데 왜 안 들어갔을까요? 그러면 소득이 있었나 봅니다. 네, 보니까 성동일씨의 배우자는 이일화인데 소득이 있었어요. 퇴직소득 300만 원이. 그래서 배우자 기본공제가 없었네요. 그래서 인적공제가 45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130만 원, 건강보험료 공제 118만 원, 그리고 고용보험료 공제 26만 원. 이렇게 해서 소득공제를 모두 빼면 차감 소득금액 1262만 7920원이 됐고요. 다시 오른쪽으로 위로 가서 이 1262만 7920원이 이 성동일씨의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산출을 하니까 산출세액이 이만큼이 나왔어요. 75만 7,675원. 그리고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하니까 41만 6,721원. 자녀 세액공제가 한 명이 있었어요. 15만 원.
출산 입양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19만 954원. 요만큼 세액공제를 쭉 적용하니까 세액공제가 모두 75만 7,675원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세액이 제로가 됐어요.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세액이 많으니까 결정세액이 없게 되죠. 그래서 성동일 씨는 기납부한 50만 290원을 퇴사하면서 모두 환급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8월달 급여에는 8월 급여 플러스 50만 290원 세금 환급받는 거 이것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밑에 반영 단추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중간에 퇴사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중도 퇴사자 정산이라는 걸 합니다.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가정산이고요. 이제 성동일 씨가 직장을 옮겨가지고 9월이나 10월부터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해서 나머지 12월까지 근무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 회사에서 중도 정산한 것과 그 나머지 그 자녀월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거를 합산해 가지고 2월 달에 다시 정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회사를 옮길 때는 이 중도 퇴사자 정산한 아까 그 화면에서 봤던 그 내용을 출력해 가지고 가지고 가게 됩니다. 자, 성동일 씨의 중도 퇴사자 정산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중도 퇴사자 사원에서 그 퇴사 날짜 입력하시고 체크한 다음에 요 단추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중도 퇴사자 정산 그 화면 있죠.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연말정산에서 그 화면을 계속 볼 거예요. 그게 연말정산하는 화면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6월달 급여에서는 신입사원이 있어가지고 이진섭 씨 급여를 추가로 입력했었고 8월에는 퇴사자가 있어서 퇴사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9월로 가지고 가면 9월에는 성동일 씨가 빠지겠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귀속연월일을 9월로 바꾸시고 구분은 1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해 보시면은 네, 이제 사원이 3명으로 줄어있습니다. 자, 10월도 복사하겠습니다. 10월을 클릭하시고 1번 급여하시고 복사 후 재계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1월까지 복사하겠습니다. 11월로 들어가셔서 1번 급여하시고 복사 후 재계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월까지는 양식이 똑같은데 12월에는 상여금이 들어가는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12월도 복사를 하되 구분을 바꿔서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2월을 귀속연월을 12월을 클릭하신 다음에 구분을 이번에는 2번 급여 더하기 상여로 선택하시고 복사 후 재계산 하겠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12월에는 상여라는 항목이 여기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 비어있는 상여를 다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김현철 씨 상여금 450만 원 입력해 주시고 노현주 씨 상여금 270만 원 입력해 주시고 이진섭 씨 상여금 190만 원 입력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다 맞았을 거예요. 자, 시험에서는요 12달 급여를 입력하라고 문제는 안 내요. 한 달치만 넣어요. 한 달치. 급여자료 입력은 한 달치만 입력하는 걸로 나올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급여자료 입력에서는 수당 및 공제 등록 이 부분이 가장 평가의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볼 때는
뭐 1월 급여 복사해가지고 2월로 넘어가고 또 복사해서 3월로 넘어가고 이런 작업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2달 급여를 입력하는 것을 한번 연습을 해본 것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1개월치만 나올 거다. 한번 그 299페이지에 있는 12월 급여 대장이 우리가 입력한 거하고 혹시 맞는지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12월 급여 대장 12월로 조회한 거 있죠? 김현철 부도 299페이지 그림하고 한번 대조를 한번 해볼까요? 맞죠? 노현주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네 대략 맞. 네. 네 안경 쓰고 보면 다 보이죠? 네 1차입니다. 자 이제 300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00페이지는 무엇을 작성하라는 것이냐면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해라. 자 우리가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은 직원들에게 원천징수를 했거든요. 소득세. 네. 그래서 소득세법에 의해서 원천징수를 한 경우에 다음 달 10일 날까지 그 상황을 신고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천징수한 거 세금 납부해야 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예, 그래서 매달 다음 달 10일 날, 급여를 25일 날 지급했다. 그러면 그 다음 달 10일 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작성해 가지고 우리가 그 지난 시간인가요? 그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하는 거 한번 이렇게 시뮬레이션처럼 해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자신고 해주면 돼요. 예, 전자신고 안 하고 그냥 세무서에 가서 신고해도 됩니다. 출력해가지고. 자 그러면 급여 자료가 제대로 입력되어 있다면 이거는 조회만 하면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지식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소득세법 128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법인은 원천징수 납부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월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는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하고 그렇죠? 또 기타 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 있거든요. 그 원천징수 했으면 그거 모두 포함해서 한꺼번에 신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수행과제 보겠습니다. 8월분 급여자료 및 중도 정산자료를 이용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메뉴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요 인사급여라는 메뉴에 보시면은 여기 근로소득 관리의 맨 끝에 있어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네, 꼭 클릭하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하고 쉬워야 되겠네요. 자, 여기 클릭하시고 귀속 기간을 8월 걸로 작성하라고 그랬으니까요. 8월부터 8월. 지급 기간도 우리가 매월 25일 날 지급했으므로 8월부터 8월이 돼요. 정기신고해서 엔터 해보십시오. 네, 작성이 됐습니다.
자, 양식을 처음 보니까 한번 쭉 살펴보면요. 먼저 맨 위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항이 나옵니다. 네. 근로소득 원천징수에는 간이세액, 일반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과세를 하잖아요. 그래서 4명의 간이세액표에 의한 지급 내역이 나타나고요. 또 성동일시 중도퇴사자 정산한 거 그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4명의 급여에서는 소득세가 17만 8,700원이 나왔고, 성동일시의 그 정산을 하니까 마이너스 환급액이 45만 4,086만 원이 나왔습니다. 아까 보셨을 때는 50몇만 원이었던 이유는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그렇게 됐었고, 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지방소득세 제외예요. 세무서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자도 근로소득이잖아요. 그래서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가 있었다면 여기에 나타날 거고요. 그 외에 연말정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득세에 관한 집계가 여기 나오고, 그 밑에 만약에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있었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퇴직금 지급할 때 해당되는 거고요. 또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용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납니다.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 집계가 돼야 돼요.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 집계가 돼야 돼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 집계가 됩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 집계가 됩니다. 법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있었다 그럼 여기 법인원천에 집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회사에 대해서 원천징수한 거고요. 나머지는 다 개인에 대해서 원천징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사급여라는 메뉴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에 기타 소득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여기 빠져 있잖아요. 다른 사업소득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인사급여에 있는 여기에 있는 내용이 소득세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메뉴는 여기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겁니다. 인사급여, 즉 근로소득만 여기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실무 프로그램인 또는 TAT 1급 메뉴에 가시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TAT 1급 메뉴로 로그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메뉴가 많이 늘어나 있어요. 기타 소득, 사업소득 이런 메뉴들이 늘어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천징수를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8월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라는 거 하시면은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맨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27만 6,160원을 환급받아야 되네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당월 발생한 환급세액의 27만 6,160원이 일반 환급란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20번에 보면은 차월 2월 환급액이라고 되어 있죠. 27만 6,160원을 당월에 환급 신청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환급 신청을 하게 되면요 서로가 일만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환급 신청하면은 세무서에서 계좌이체 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다음 달 되면은 또 우리 회사가 납부해야 될 세액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귀찮으니까 환급세액을 차월로 2월 시킵니다. 2월 시켜놓으면 다음 달에 납부해야 될 세금이 있을 때 이 환급받을 세액을 빼고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급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고 해서 매월 환급 신청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 말입니다. 당월에 환급을 받기로 한다라고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금액을 여기다가 입력해 주면 돼요. 맨 마지막 항목 환급 신청액 여기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환급을 신청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환급을 신청한다 라는 추가
지시가 있을 때는 거기다 입력해 주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입력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가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전월에 미환급세액이 10만 원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다 입력해 주면 돼요. 전월 미환급세액이 10만 원이 있었다. 이런 추가 주문을 주게 되면은 그거는 12번에다 입력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맨 밑에 맨 왼쪽과 맨 오른쪽에, 맨 왼쪽은 전월 미환급세액이 나타나는 곳. 이게 매월 이 프로그램으로 이용을 했다면 여기 자동으로 나타나요. 전월 미환급세액이 자동으로 나타나는 건데, 시험에서 여기다 입력을 하라는 것은 전월에는 이 프로그램으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력하라 그러면 입력하면 돼요. 자, 수행 결과를 보시면은 우리가 작성한 것과 똑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일용직 사원 등록과 급여자료 입력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